국경을 넘는 물건에 붙는 세금, 관세. 어쩌면 낡고 오래된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무역 정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이 관세는 한 국가의 운명을 설계하고 국제 질서의 판도를 바꾸는 최첨단 전략 무기일지도 모른다는 시각이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관세를 단순히 수입을 억제하는 세금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21세기 지정학과 지경학의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관세가 수행하는 다층적이고 정교한 역할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관세는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능동적이고 다면적인 정책 도구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그 중심을 잡다. 지식의 균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알고 있던 세금, 관세의 놀라운 얼굴, 국가를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긍정적인 면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관세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세란 가장 기본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에 붙는 세금으로 수입품 가격을 올려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무역정책 수단입니다. 역사적으로 관세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수입원이었습니다. 실제로 1913년 미국에 소득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연방정부 재정의 무려 95%는 이 관세 수입에 의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심화되고 자유무역체계가 확산되면서 관세의 역할은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 관세는 단순한 재정 수입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첫째, 관세는 경제의 기초를 세우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관세의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효용성은 바로 국내의 갓 태어난 산업, 즉 유치 산업을 보호하여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18세기 후반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리스트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이미 기술력, 자본, 생산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해외 선진 기업들과의 무한 경쟁에 이제 막 태동하는 자국 산업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맨주먹으로 헤비급 챔피언과 싸우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죠.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관세라는 보호막, 즉 인큐베이터를 통해 유치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술을 축적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던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예외 없이 높은 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교과서적인 사례가 바로 1960년대와 70년대의 대한민국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청사진 아래 관세를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활용했습니다. 60년대에는 평균 40% 내외의 높은 보호관세를 통해 섬유와 같은 경공업을 보호하고 수입에 의존하던 소비재를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70년대에 들어서는 정책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정부는 1976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평균 관세율을 31.3%에서 35.7%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는 철강, 기계, 화학 등 당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중화학공업을 외국산 제품의 공세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히 시장을 걸어 잠그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관세 보호라는 당근과 함께 수출 실적이라는 채찍을 병행했습니다. 보호를 받는 기업들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증명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야 한다는 강력한 미션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또한 관세는 외환 통제, 포항제철 같은 국영기업 설립, 수출금융 지원 등 다른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를 냈습니다. 관세의 또 다른 근원적인 힘은 안정적인 정부 재정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 형성 초기나 개발도상국에게 관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징수가 용이해 국가 재정의 대들보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미국 건국 초기 재정의 95%는 관세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관세가 단순히 세금을 넘어 국가의 존립과 운영을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1949년 11월 법률 제67호로 관세법을 제정하여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고,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막대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관세 임시 증징법을 만들어 관세를 긴급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선진국들에서 관세의 재정적 비중은 미미합니다. 2023년 미국의 관세 수입은 약 800억 달러로 연방정부 총수입의 1.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행정 시스템이 미비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국경이라는 한정된 통로에서 징수하는 관세는 여전히 가장 매력적이고 필수적인 재정 기반을 제공합니다. 둘째, 관세는 공정한 국제질서를 만드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자유무역은 모든 참여자가 공정한 규칙 아래 경쟁할 때 그 혜택이 극대화되지만 현실에선 반칙이 난무합니다. 대표적인 반칙이 바로 덤핑과 보조금입니다. 덤핑이란 외국 기업이 자국 내 정상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싼 값으로 물건을 팔아 경쟁자를 고사시키는 행위입니다. 보조금은 수출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막대한 돈을 지원해 인위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이런 반칙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정한 합법적인 레드카드가 바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덤핑으로 판정된 상품의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차이, 즉 덤핑 마진만큼 부과하는 것이고, 상계 관세는 불법 보조금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2011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태양광 패널 분쟁은 이 방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당시 미국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패널이 초저가로 시장을 교란해 우리 기업들이 파산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중국 기업들이 정부 소유 은행의 우대 대출, 원자재 할인 공급,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2012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높은 세율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여 미래 전략 산업의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세는 또한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호주의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기 전인 2018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무려 4,1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불균형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정치적 압력을 키웠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상호주의 무역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수입 승용차에 2.5%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유럽연합은 10%, 인도는 7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현실은 명백히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관세를 통해 상대국에게 우리에게 하는 만큼만 너희에게 하겠다고 압박하며 공정한 관계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관세는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전략 무기입니다. 21세기에 들어 국가 안보는 경제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세는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과 기술을 지키는 전략적 방패로 기능합니다. 미국의 1962년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2018년 미국이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탱크, 군함, 전투기의 필수 소재이자 국가 핵심 인프라의 뼈대입니다. 만약 수입에만 의존하다 자국 생산 기반이 붕괴되면 유사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안보 논리였죠. 이러한 안보의 개념은 이제 기술, 보건, 에너지 등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대 무기의 두뇌인 반도체,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요성이 각인된 마스크와 의약품 원료, 심지어 국가적 재앙이 된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까지 모두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이를 지키기 위한 관세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논리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 안보 영역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농업은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요동치고 그 생산물인 식량은 가장 기본적인 전략 물자입니다. 이 때문에 WTO 체제 역시 농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별도 규범을 통해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특별긴급관세 SSM입니다. 특정 농산물의 수입량이 기준치를 넘는 물량 발동 요건이나 수입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가격 발동 요건이 충족되면 약속된 관세율을 넘어 일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신속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가의 식량 공급 시스템을 보호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는 군사적 충돌 없이 상대국의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과 또는 그 위험만으로 상대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고통을 가해 원하는 정책 결과를 이끌어내는 강압적 외교의 핵심 도구인 셈이죠. 2019년 미국이 멕시코를 거쳐 유입되는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바로 관세였습니다.
미국은 이민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든 멕시코산 제품에 5% 관세를 시작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매달 5%씩 최대 25%까지 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목표는 무역이 아닌 순전히 멕시코의 이민 정책을 바꾸는 것이었죠. 이 강력한 압박에 멕시코 정부는 결국 백기를 들었고 국경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실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도 원하는 외교적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관세는 무역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양보를 얻어내는 효과적인 바게닝 칩으로 기능합니다. 유치 산업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심판으로, 그리고 국가의 안보와 외교를 책임지는 보이지 않는 무기까지. 오늘 우리는 관세의 강력한 힘, 그 빛나는 7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올린 이 강력한 방패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내리치는 둔기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관세라는 칼날의 진짜 대가는 누가 어떻게 치르고 있는 걸까요? 다음 2부에서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관세의 치명적인 그림자를 남김없이 파헤쳐봅니다. 2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